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따스한 봄날에 생동하는 듯한 초록색 나무와 예쁜 꽃들까지 요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죠. 저에게는 이렇게 예쁜 날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이 좋은 날씨에 함께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시겠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사연 속에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명을 써볼게요. 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고운 미모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반달 눈썹에 하얗고 뽀얀 피부, 작지만 오똑한 콧날에 크고 예쁜 눈까지. 제 어릴 때 사진을 지금 봐도 정말 예쁜 애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제 사진을 본 우리 딸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무슨 연예인 사진인 줄 알았어. 정말 엄마라고? 이것도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긴 하지만 제 미모에 대한 검증이니 여기에서 자랑을 좀 해볼게요. 한 동네 어른들은 저보고 매일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라고 하셨지만 그러기에 제 키는 160cm 정도의 아담한 키였기에 차마 그 대회를 나갈 수는 없었고요. 당시 예쁜 아가씨들을 뽑는 지역 미인대회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남원에서 열리는 전국 춘향 샘벌대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외국인도 출전할 수 있어서 글로벌 춘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죠. 이 대회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참가해서 입상한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대회 입상 출신인 최란, 오정혜 선배님 등 연예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아 저도 입상만 하면 유명해지고 돈도 벌 수 있겠다고 기대에 찼어요. 하지만 대회에 입상해서 한동안 신문사 촬영이나 잡지 기사를 찍고 나서부터는 미스 춘향이라는 명함을 내밀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적인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녀적에는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꿈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백마탄 완장님과 결혼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살면서 전 모진 풍파를 다 겪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요. 마냥 꿈에 젖어서 살던 저는 이제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도 아는 중년 여성이 되었네요. 세월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저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인들은 제가 미스 춘향 출신인 줄도 모른답니다. 그저 젊었을 때 참 미인이었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말이에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어요. 그저 젊음과 미모만 믿고 도도하게 있으면 능력도 있고 멋진 남자들이 알아서 저를 찾겠거니 하는 안일한 마음뿐이었어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몇 번 해주고 미팅도 2번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지적이고 멋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개팅을 했던 남자들 중에는 의대생, 법대생도 있었지만 도도한 제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23살이 되었을 무렵 드디어 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이름은 이준호, 26살의 건장하고 활발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준호 씨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공계 대학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말 천재처럼 똑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큰 남자였죠. 우리나라 IT 사업은 아직 불모지에 불과해. 이 땅에 IT 벤처 회사를 일으켜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성공 신화를 일으켜보겠어. 준호 씨는 제가 잘 모르는 IT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팅 내내 했지만 제가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이미 제 마음은 준호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처음 저를 보았을 때 이미 눈에 하트가 그려질 만큼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은주, 너는 진짜 예쁘게 생겼다. 배우 심은하나 최수지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보여. 너 혹시 전생에 춘향이로 태어난 거 아니야? 어머, 오빠, 저 미스 춘향대회 나가서 입상도 했어요. 저 춘향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요? 우리는 대화부터 너무 잘 통했고 준호 씨는 능력도 있고 지적일 뿐 아니라 유머 감각까지 있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준호 씨를 소개해준 제 친구에게 다음날 학교에서 밥을 사며 감사의 표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네가 소개해준 오빠 진짜 멋있더라. 우리 오늘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어. 그치? 내가 딱 봤을 때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준호 오빠가 나한테 거하게 쏘겠다고 문자 보냈어. 어떻게 하늘에서 선녀를 낚아왔냐면서 너한테 푹 빠졌더라. 저와 준호 씨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준호 씨의 학교가 있는 대전에도 놀러 가보고 준호 씨가 우리 학교에도 놀러 오면서 우리는 장거리 연애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연구실에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몇 명의 선배와 함께 벤처 회사를 창업하겠다며 바빴습니다. 준호 씨가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도 했었지만 전 그저 정보기술의 컨설팅 관련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사업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제대로 경영도 해보지 못한 채로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에 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대학교 시간 강사와 연구실 활동을 병행하면서 창업 자금을 모았어요. 교수님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며 회사 창업에 도움을 주십사 유치하느라 참 바빴습니다. 지난 실패의 경험을 듣고 준호 씨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2000년 초반에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인터넷 검색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이버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의 시대였는데요. 준우 씨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러다가 야호를 잡아먹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을 정도였죠. 준호 씨의 사업은 날로 확장했고 자신의 회사가 잘 되고 나니 준호 씨는 그제야 회사에만 몰두하는 것을 멈추고 주변을 볼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저와 준호 씨는 그동안 연애하면서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얼굴을 보고 만나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잠깐의 시간만 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연애한 지도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준호 씨는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했던 모양이에요. 은주야, 바쁜 날 이해해주고 너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좋은 차도 사주고 예쁜 집도 사주고 은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내가 다 해줄게. 나는 괜찮아요. 그런 준호 오빠는 매일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밥도 대충 컵면만으로 때우고 그렇게 살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그럼 우리 회사가 미국의 법인 회사를 세우고 나스닥에 성장되기 전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 집에서 우리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아? 사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관연한 딸이 남자친구도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걱정과 잔소리가 날로 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른들 권유대로 선을 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생겼어. 은주야, 우리 결혼하자. 행복하게 함께 살자. 나도 준호 오빠하고만 결혼하고 싶었어. 우리 아기도 낳고 예쁘게 살아요. 결국 준호 씨는 저에게 청혼했고 그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바로 받아들였죠. 준호 씨와 사귀면서 그의 가족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족발집을 운영하며 지내시고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들어보기는 했어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준호 씨의 부모님이 하시는 족발집에 처음으로 찾아가 배웠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손님이 그래도 별로 없네요. 큰아들 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거의 1년 만에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래, 이제 회사는 좀 덜 바쁘냐? 네, 회사도 좀 궤도에 오르고 했으니 저도 이제 결혼 좀 해야죠. 맨날 얘기하던 색시감 오늘 데려왔습니다요. 저는 부끄럽고 긴장이 되었지만 준호 씨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신하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가 늦었어요. 저 준호 씨와 만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아이구야, 웬 선녀님이 오셨냐 했다. 어째 그래 얼굴이 고운가 아가씨? 우리 준호가 꽁꽁 숨겨둔 이유가 있었구만. 이렇게 이쁜 처자를 진작 좀 데려왔어야지 말이야. 여보, 준호 엄마, 여기 좀 와봐요. 시부는 준호 씨처럼 활달하고 인상도 좋은 분이셨어요. 식당 카운터에 계신 시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 준호 씨 어머니가 주방에서 급히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아이고, 반가워라. 네,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이렇게 뵈니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못된 시부모님 많잖아요. 내 잘난 아들 뺏어간 게 너냐 라면서 네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 흠집 잡기 바쁜 그런 시어머님이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웬걸요. 준호 씨의 좋은 성격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모양인지 부모님 두 분 모두 참 좋은 인성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은 저와 준호 씨에게 각종 족발과 비빔 막국수, 김치전 등등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셨습니다. 족발을 한 점 집어 새우젓에 찍어 입에 넣자마자 육즙이 잘잘 부드러운 것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족발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돼지 잡내는커녕 고소한 향만 나고 저 이렇게 맛있는 족발은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봐요. 원래 이쁜 것들은 입도 짧고 여시처럼 내숭 떠는 건데 아닌가 봐. 은지양은 얼굴도 이쁜데 어찌 그렇게 복스럽게 잘 먹고 성격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미 준호 씨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딸처럼 편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족발도 맛있고 다소 허름한 식당인데도 손님들이 거의 모든 테이블을 채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밤 9시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나 많이 오시네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손님들이 좀 적은 거요. 평소 저녁 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준호 씨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설명하셨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대박 맛집이었어요.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다닌 똑똑한 준호 씨의 부모님은 20년 넘게 족발 장사를 하셨다고 하니 뭔가 언밸런스해 보였지만 도리어 저는 좋았습니다. 가족분들이 교수나 전문직처럼 모두 똑똑하고 엄격한 분위기였다면 평범한 저는 숨이 막혔을지도 몰라요. 준호 씨 부모님은 장남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 그것도 신부감을 데려왔으니 이것저것 궁금하신 부분이 많았고 저는 차근차근 질문들에 답해드렸습니다. 족발을 먹고 간단하게 소주도 조금씩 마시면서 우리의 분위기는 이미 결혼한 뒤에 친밀한 가족과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시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제가 자신의 부모님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려서 연신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 되자 급히 남자 한 분이 족발집에 들어왔어요.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희 형수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 돼. 미안. 오늘따라 과장님이 회의를 길게 해서 너무 늦었네. 게다가 회사가 화성시에 있잖아. 형 좀 봐줘.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이 보내준 사진은 다 봤었는데 진짜 미인이시네요. 우리 형이 뭐가 좋다고 이런 미인분이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남자분은 준호 씨의 남동생으로 저와 동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영어를 무척 잘하는 공대생이었던 재호 씨는 지금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동생분도 똑똑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다니 집안 유전자가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준호 씨네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은 만큼 우리 부모님도 준호 씨를 반겨주셨어요. 준호 씨가 워낙 넉살 좋은 성격이고 게다가 IT 회사 공동 대표를 하는 능력이 있는 남자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얼씨구나 하고 제가 좋은 남자에게 시집간다고 이미 동네에 소문을 내셨다네요. 양가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 결혼을 밀어주셨고 우리는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준호 씨의 상황상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룬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거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준호 씨는 전에 했던 약속대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가 원하는 신혼집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 로망이었던 작은 마당에 있는 2층 집을 선택했어요. 이곳에 텃밭도 일구고 마당에 잔디와 각종 나무를 예쁘게 심어서 조경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곳을 뛰놀고 물놀이도 할 생각에 행복한 상상을 하며 우리 집을 하나씩 꾸며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원에 가보았지만 특별히 임신이 안 될 조건이 없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지만 아기가 없으니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저 바쁜 남편 건강하도록 음식 잘 챙겨주고 입는 옷이나 사업하는 남편의 안사람으로서 챙겨주며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서방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시댁에 데려온 아가씨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분이었는데요. 한눈에 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속된 말로 된장녀의 성형녀였거든요. 된장녀란 여자가 속물적으로 명품이나 남들 눈에 있어 보이는 겉모습 치장만 중요시하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도배를 했고 쌍꺼풀도 크고 코를 있는 대로 높게 세워서인지 어색한 느낌이 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방님에게 살짝 물어봤을 정도예요. 서방님, 예비 신부 친정집이 부자인가요? 명품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저 사람이 명품을 좀 좋아해야 말이죠. 자기 월급을 고스란히 저런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서방님은 골치 아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가씨와 서방님은 우리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따로 사정이 있었거든요. 서방님 회사가 화성시에 있어서 인근 오피스텔에 자취하면서 살다가 이웃으로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술김에 두 사람은 그만 선을 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연애를 하긴 했지만 아가씨는 서방님을 좋아했지만 서방님은 그 아가씨에 대해 진지한 마음이 아니었대요. 그저 좀 사귀다가 말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날 밤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자신의 아이를 책임질 마음으로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서방님은 난감해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속으로 조금 부러웠어요. 속도 위반이라도 아기가 생긴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 결혼식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올렸고 그렇게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관상을 믿으시나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조금 따지는 편인데요. 우리 동서는 제가 본 관상과 첫인상 그대로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과하게 꾸미고 성형까지 그렇게 한 것이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보다 동서의 성격이 더욱 문제였어요.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데다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내뱉는 성격이었죠. 하루는 가족 모두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동서는 아이가 없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속없이 이야기하더군요. 난 신혼생활도 없이 바로 애기 엄마 되어버렸으니 이 신세를 어쩌면 좋아요. 내가 잘나가는 싱글이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당신이 언제 잘나갔어? 진짜 미인인 우리 형수도 가만히 있구만. 이가 진짜 또 형님하고 나 비교할 거야? 그래도 시집 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준 이 둘째 며느리가 더 예쁘죠, 어머님? 어머님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야, 아기 생긴 건 축복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거라. 그런데 왜 차린 음식들은 이렇게 안 먹는 거야? 속이 안 좋니? 석훈이 임신해서 15kg나 몸무게가 늘었는데도 안 빠져서 큰일이에요. 족발같이 고칼로리 먹으면 제 몸매는 어떡해요. 족발집에서 아들 둘을 키운 자부심 많은 시부는 이런 동서의 말에 기분이 조금 상하셨지만 갓 태어난 손주를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형, 요즘 회사는 잘 되고 있어? 사실 요즘 남편의 회사는 초반에 기세가 무력하게 악재가 더해지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야후코리아도 사업을 출시할 정도로 한국 시장은 검색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고 대형 업체 틈바구니에서 남편 회사는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었죠.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그저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형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큰 회사 대표인 시숙이 있어서 주변에서 남편 땡 잡았단 얘기 듣죠? 서울에서 2층 집에 살고 있고 차도 외제차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네요. 부럽다. 땡 잡은 건 저예요, 제수씨. 우리 아내는 절약만 하고 맨날 저 챙기느라 자기는 돌보지도 않는 사람인걸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사는 건 관심도 없고 집안 살림은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전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형 말이 맞아요. 우리 형수님 같은 분이 별로 없지. 우리 여보는 곧 죽어도 샤넬 슬리퍼는 신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해 못하겠다. 어느 날은 회사에 있는 나한테 전화해서 비싼 완도 전복 시켜 먹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돌려가면서 사고 싶은 거는 사야만 하는 여자라니까요. 서방님은 중산층의 벌이에 씀씀이는 해픈 동서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이해 불가였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러던 한편 2008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주식과 금융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받은 사업 자금이 묶여있던 데다 남편의 회사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까지 갑자기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하나둘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몸무게가 1kg씩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권에서 회사의 사업 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도 더 버티지 못하고 남편의 두 번째 회사는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았던 재산의 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렴하였어요. 이미 몇백억의 부자가 되어 있다고 느낀 것은 일잔충몽, 한순간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던 주택과 회사가 보유했던 빌딩 등 모두 경매 절차에 넘어갔어요. 부유층에서 하루아침에 잘 곳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부모님 우리가 지낼 거처로 인근 지역에 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마터면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 덕분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마냥 씨름에 젖어 사업 실패에 우울에 빠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재개를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피스텔 근처 포장마차에서 밤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잘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믿지? 이번 사업 실패해서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복귀하고 있어. 나 아직 30대고 젊어. 그리고 나에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더 있다고. 사업 일으킬 수 있도록 자금 모으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받으면서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럼요. 난 당신 믿어. 당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인걸? 그리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내가 있는 힘껏 당신 도울게요. 당신은 또 해낼 수 있어. 남편은 그 무렵 주변 전문가를 통해 사업 정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를 회생할지 파산할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회사 법인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차근히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는 자기 재산을 몰래 챙겨서 직원들 임금 지불도 체납된 채 도주를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 마지막까지 최대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회사를 폐업 신청하고 남편 본인도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직원들 월급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나마 사업주가 나서서 체당금으로 처리해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직원들은 검찰에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로 인해 처벌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노력을 들었지만 남편은 사업 정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폐업한 두 번째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자 남편은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에 파산한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설립한 게임 회사였어요. 직원들은 폐업한 회사에서 구상 중이던 게임 프로젝트를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집에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는 대리기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남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시간들은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은 대리기사를 하며 술 먹은 진상들이 난동을 피우고 심지어 이 개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듣질 않나 못볼 많이 당했습니다. 남편은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세 번째 회사가 자신의 마지막 사활을 건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심심풀이 게임 말이야. 그게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인기를 타면서 그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며칠간 급상승 1위도 기록했어. 이거 대박 조짐 보이겠는걸? 게임 회사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이 대박이 난 한편 남편은 부족한 자금을 모으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재도전하는 기업인을 돕는 정부 정책을 찾아 정책금융기관부터 펀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기 지원 펀드라는 것이 있어 남편 회사가 재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세운 회사 직원들은 원래 게임 동아리 친구들로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업 경험이 많은 대표였기 때문에 회사는 상승세였고 비전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히트를 쳤던 심심풀이 게임에 이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영상 채팅 앱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한국 시장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 기업과 미국의 데이트 앱 관련 큰 회사들이 남편의 회사를 사들이겠다고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국내 최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불린다는 제목으로 경영인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남편은 벤처기업 경영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명세는 더해져서 여기저기 강연이 쇄도했고 후배들을 만나면 남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창업하라 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남편은 이전의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서 사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큰돈이 오고 갔고 이전의 2층 집보다 더 럭셔리한 강남의 단독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두 번째 회사 파산을 한 지 고작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부를 이룬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아기를 임신한 것이에요. 너무나 기다리던 아기가 우리 부부에게 와서 전 행복감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이 임신을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순산했고 시부가 장명소에서 지어온 이름 이진아를 아이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 진아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었고 남편의 회사가 번창해서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저는 어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저의 이런 행복을 오랫동안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회사들이 약속했던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남편 회사의 자금이 점점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도 밀려서 10억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족발집을 하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으니까요. 급한 자금 대출을 받고자 사채를 이용했지만 채권자였던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험악하게 대출을 갚으라며 나왔습니다. 남편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자 동분서주 애썼고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시부모님 족발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 매일 한숨을 쉬고 끊었던 담배와 술까지 했습니다.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지탱해온 사업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자꾸 죽겠다고까지 푸념하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무력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난 이제 막다른 길로 몰렸다. 내가 모든 거를 다 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보, 내가 없어도 진아랑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못난 말만 해대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니 솔직히 저도 지쳐서 대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급히 이사온 28평형 빌라에 온 집이 컴컴했고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가늘게 보였을 뿐입니다. 현관에 남편의 신발을 보고 남편이 먼저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숨져 있는 것입니다. 자악한 연기 속에 남편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뺨을 쳐댔어요. 여보, 일어나! 여보,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남편의 머리도 손도 축 처지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듣게 된 것은 이미 남편이 사망한 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경찰도 병원으로 와서 저에게 조사를 받으며 남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남편 상황을 얘기 듣고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서 결국 경찰은 남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모질한 사람아. 누구는 50살에도 파산했다가 다시 재기해서 더 크게 사업 일으켰다더라.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뭐라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거야. 이제 3살 된 우리 애기랑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혼자 떠난 거냐고. 전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경찰은 우리 집 식탁에 놓여진 남편의 유서를 발견하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큰 불효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디 이 못난 아들은 잊으시고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에게 가장 미안하고 또 미안해. 내가 7년 전 2번째 사업 망했을 때는 그래도 젊고 자신이 있었어. 당신 덕에 힘을 내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번 실패는 차마 견디기가 힘들어. 못난 남편이어서 착하고 꽃 같은 당신을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진아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기를 빌게.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남편의 유서를 옮겨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이날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 이 고통은 아직도 제가 치유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동안 그를 막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무거웠어요. 나에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못난 소리 한 것도 모르고 옆에서 더 잡아줄 걸, 옆에서 더 힘이 되어줄 걸. 남편이 장례식에 많이들 와주셨지만 죄책감과 슬픔으로 몸도 마음도 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만 싶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남편 없이 3살 박이 딸을 데리고 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서방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고 또 울던지요. 서방님 뒤에 같이 온 동서는 기도를 하고 서 있다가 한참이 걸리는 자기 남편을 두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시숙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어요. 무슨 조짐은 없었어요? 조짐? 무슨 조짐? 내가 우리 남편 죽을 마음 먹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뜻이야? 지금 내 속 말도 아니야. 괜한 말 말고 저기 가서 육개장이나 먹고 가. 전 그 순간에 툭 하고 속 뒤집어 놓는 동서의 얼굴도 보기 싫었고 그녀의 말을 들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형님도 참, 내가 뭘 했나요? 난 그냥 시숙도 형님도 너무 안 됐어서 일을 막을 수 없었나 물어본 거지.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형님도 좋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3번이나 망해서 형님 마음고생 많았잖아요. 시숙님 사업한다고 형님 돈 끌어다니고 족발집에서 종업원처럼 일하고 매일 속만 썩였는데 차라리 잘 됐죠 뭐. 세상에 마상에. 지금 시숙 장례식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전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장례식이고 뭐고 까맣게 다 잊고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내 남편 장례식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동서는 아연실색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식당을 나와버리고 서방님과 시부모님 모두 놀라서 저에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며 묻는 가족들에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실신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장례식장에 딸린 작은 방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시모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셨고요. 얘야, 어째 정신이 드니? 나도 아들 잃은 애미다.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질 듯 머리가 하얗고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야. 우리 큰아들이 아내 하나는 참 잘 얻었지. 이렇게 지 생각만 하는 안사람을 두고 목숨을 끊다니. 그래,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들쥐한테 소리 지르고 내쫓아서 말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런데요. 어머님, 저 똑같은 상황 와도 전 또 동서 내쫓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다시 그 얼굴 보면 빗자루 들고 때리면서 쫓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걔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는 시모를 붙잡고 울면서 동서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극대노하셔서 그대로 시부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뒤이어 시부의 버럭하는 소리가 들렸고 두 분은 한참을 언성 높여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쪽 방에 누워있어서 정확히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그때부터 동서는 이미 시댁에서 복수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인면수심의 새치의 혀를 놀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시부는 서방님을 당장 장례식장으로 불러들이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너, 네 마누라가 아까워서 네 형수한테 대고 한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네? 아니요, 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실수라도. 이 멍청한 놈아. 작은 며느리가 평소에도 꼬락서니가 별로고 여기저기 본데 없이 말하고 다니는 건 내 이미 알고 있었다만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너희 형 영정사진 앞에서 형수한테 비웃었다더라. 사업 실패하고 사고만 치던 남편 죽어서 잘 됐단다. 이게 사람이냐?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이년이 그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 진짜고 말고 니네 형수가 어디 실언할 사람이냐? 그 말 듣고 니네 형수가 실신했다가 좀 전에 깼는데 너 이놈아 당장 그년이랑 이혼해. 네가 이혼 못하면 너까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아버지, 이혼이 대수예요? 하다하다 이제 별말을 다 하네. 내가 오늘 2년 복날 개패드 잡아버릴 거예요. 서방님은 부들거리면서 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이후 동서와 서방님 간에 무슨 사단이 났든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 없는데 그딴 일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시부모님을 의지해가며 겨우 남편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살고 있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남편 사업을 정리해야 돼서 되도록 급하게 팔아주세요. 아유,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비수기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시세보다 많이 낮춰서 내놔야 팔릴 것 같은데 어쩌죠?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2억이나 깎아서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갚을 돈이 얼마인데 유일한 재산도 값어치를 못 받는 건지 정말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신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재수씨, 우리 이 대표 그저 약한 마음 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마 이 대표에게는 최대한으로 재수씨와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던 방법이었을 거예요. 이 대표는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예금 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정리해놓고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마 지난번 사업 실패 때 회사가 망하면서 자기 전 재산까지 날리는 일이 이번에는 없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씨, 집을 팔 필요도 갚을 돈도 없습니다. 지금의 재산으로 사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대표 딸의 아버지처럼 모든 일을 다 해주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재기에 성공해서 진아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때까지 모두 제가 도울게요. 제 남편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제가 미웠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런 남편이 고맙고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아무리 재산이 있으면 뭐하나요? 내 남편이 세상에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부동산에 집을 매도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우리 딸과 함께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켜준 재산 덕에 생활비 걱정 없이 딸을 키우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아가 유치원에 가고 나서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시부모님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산코 그런 저를 만류하셨지만 그저 전 시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전보단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날들도 없는 분들에게 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 싹퉁머리 없는 동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서방님은 그날 장례식장을 뛰쳐나간 뒤 동서에게 마구 퍼구었다고 합니다.
비단 그 실언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서방님은 동서에게 쌓인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매형이 사업 실패만 했으니 잘 죽었다고 형수한테 말한 게 사실이야? 네가 성형이나 해대더니 이제 뇌까지 성형해서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형 장례식장에 형수한테 할 수가 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말 실수 좀 한 거 같고 그거 갖고 형님은 날 내쫓고 당신은 이렇게 무섭게 그러기야? 이렇게 반성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동서를 서방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뺨을 2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는 사실에 열받아서 바로 집을 뛰쳐나가 친정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도 집에 둔 채로 자기 친정에서 며칠 동안 버티고 않았대요. 서방님이 직접 친정으로 자기를 데리러 와서 때린 것을 싹싹 빌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더군요. 말도 나쁘게 하고 머리도 안 좋은 동서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가 자존심 세우고 뻗팅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도 모르고 말이죠. 서방님은 이와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여자랑 갈라설 겁니다. 그동안 아들 하나 보고 참으며 살아왔어요. 이 여자 하루 일과가 어떤지 아세요? 남편은 이른 아침마다 뚜벅이로 회사 버스로 출근하는데 이 여자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석훈이 아침도 대충 챙겨서 유치원 셔틀버스 태워보내놓고 내 차 한 대 있는 거 끌고 나와서 맨날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고 놀았어요. 쇼핑몰 다니고 브런치 먹으러 다니면서 돈 써대고 애들은 이 학원이 좋다, 이 교구가 좋다 그런 시접지 않은 수다 떨며 오후까지 놀다가 석훈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일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빨리하고 애 교육 챙기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맨날 집은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는 쌓여있고 늦게 퇴근해서 들어가면 피곤한 남편한테 대고 누구 집은 어쩌고 저쩌고 돈 없다고 지랄거려요 이 여자. 사치가 심해서 한글도 못 읽는 석훈이 죽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자기는 집에서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다른 집에서 100만 원 넣는 전집 산다고 들으면 그냥 우리 아들은 무조건 사야 한대요. 내 월급이 400만 원 정도 가져온다 치면 매일 그 이상은 아내가 써대서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지금 집도 내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 보태서 마련한 건데 결혼한 지 6년이 되는 동안 여전히 그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내가 좀 소비 좀 줄이고 집 사야 한다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에이 능력 있는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지 시숙처럼 사업해볼래? 그럼 훨씬 생활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철없는 소리만 해대니까요. 툭하면 입술에 필러 넣고 이마에 무슨 시술하고 얼굴에 갈수록 성형한 티만 많이 나면서 늙은이 취해져가지고 있던 정도 뚝 떨어져요. 이번이 겪으면서 이혼 결심하게 됐으니 저 말리지 마십시오. 동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서방님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동서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할 테니 집에 올 필요 없다는 말로 동서를 내쳤죠. 깜짝 놀란 동서는 시부모님 족발 가게로 달려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이가 저랑 이혼하겠다고 저렇게 무섭게 나와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동서의 손모가지를 꾹 잡고 잔뜩 눈에 힘이 들어간 채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인성이 올바르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하면서 키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식이 죽었다는데 거기다 대고 못이 어째? 내 아들이 죽어서 잘 됐다고? 앞으로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여기서 썩 나가. 2년 이제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고 동서를 향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마구 뿌려댔습니다. 동서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고 결국 서방님은 진짜로 동서와 이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그야말로 땡전 한 푼 못 받고 소박을 맞은 거죠. 시부모님은 원수 같은 동서 때문에 그의 아들인 석훈이까지 미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없이 살게 된 제 딸이 안쓰럽다며 시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모두 딸아이 명의로 증여해 주신 겁니다. 서방님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셨던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서방님의 아들 석훈이가 좀 더 크면 그 몫을 다시 증여해서 돌려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테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에 시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재산까지 저는 청소 도우미와 운전기사를 두며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모두 건강히 잘 계시고 평일에 3일씩은 시부모님 족발가게에서 일도 도와드리며 사는 이야기도 하며 시댁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족발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직 제가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건강하게 크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늦둥이 딸을 둔 탓에 딸아이 친구들 엄마보다 좀 더 늙은 엄마인지라 뒤처지지 않게 더 부지런을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너무 어릴 때 자기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딸에게 틈날 때마다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딸이 자신의 뿌리인 아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 우리 딸 카이스트라고 알지? 우리나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가는 대학교 말이야. 니네 아빠는 거기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녔단다. 그뿐인 줄 아니? 아빠는 사업가로서 추진력도 있고 10년도 강한 멋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큰 벤처 회사도 3번이나 만들었고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할 정도로 성공했었지. 근데 그런 아빠가 왜 지금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아빠는 우리 진아랑 엄마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우리 딸은 미처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 이해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모녀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견문도 넓히고 좋은 세상을 많이 보며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아와 둘이서 국내에도 다니고 1년에 2번 이상은 해외여행도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며 자라 자기 아빠처럼, 아니 아빠를 뛰어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다가 문득 고비고비 힘들 때마다 저는 항상 남편을 떠올립니다. 이 생에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 진아를 잘 키우고 나면 고개를 아주 빳빳이 들고 저 세상에 먼저 간 남편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칠 거라고요. 당신이 비록 먼저 갔지만 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딸 잘 키워냈다고 말이죠. 그럼 내 남편은 기특한 저를 칭찬하며 고생했다고 안아주겠죠. 여기까지 저의 굴곡지게 살아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혹여 지금 힘들고 버거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하루 버티다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테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잘 살아봐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30대 유입니다. 어제는 친정엄마의 기일 2년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의 부재감은 쉬이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은 덧없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어젯밤 엄마의 제사를 지낸 후 오랜만에 남편과 남은 제사 음식으로 술을 한잔 했어요. 먹먹해지는 마음에 제가 쉽사리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듯 그동안 남편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거든요. 길게 이어진 술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회사 내에서 사수와 부사수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이 2년 먼저 입사한 대리고 저는 이제 막 전 회사에서 첫 번째 이직을 성공한 신입이었죠. 대리님, 저번에 사업 참여한 A회사에서 사업계획서 금액이 맞지 않다고 또 연락 왔는데요. 에? 그거 미연 씨가 수정해서 다시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정본도 틀리게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대리님이 보완하라고 한 부분만 보내셨는데요. 대리님이 직접 확인도 하셨고요.
확인 제대로 못한 나도 잘못이지만 아무리 내가 확인했다고 해도 미연 씨 업무 아닌가요? 본인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죠.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깐깐하고 날 서있고 톡 쏘는 말투의 남편과 그에 반해 항상 억울하지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소심했던 저. 앙숙도 그런 앙숙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회사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냈던 저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점점 악화되면서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저에겐 꼭 필요했던 커리어였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제가 아주 사소한 잔실수를 저지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예요? 경력직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내가 못 잡아냈으면 상대 업체에 민망해질 뻔했잖아요. 회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자, 윤대리. 아이, 그만하지. 미연 씨, 울지 말고. 남편의 과한 윽박지름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들이부었어요. 야, 그만 먹어라. 벌써 3병째야. 아, 몰라. 진짜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줘? 개자식. 당시 전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을 넘기자마자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곳곳에 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잔뜩 취해 집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밤 11시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죠. 신호가 4번쯤 울렸을 땐가 휴대폰 너머로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윤대리님 핸드폰 아닌가요? 나 현수 엄마예요. 현수 지금 씻는 중이라.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윤대리님 회사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라고 전해줄까요? 전화를 받은 건 대리님이 아닌 웬 중년 여자였습니다. 지금 저의 시어머니요. 그녀의 말투는 굉장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밤 11시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거는 회사 여자 후배라니 그럴만도 했죠.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술에 취해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에게 따지겠다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급히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기 전까지 미쳤어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은 하필 남편과 저를 제외한 회사 사람들 모두 외근 일정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 홀로 있는 저에게 씩씩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이제 적당히 좀 합시다, 예? 뭘요? 모른 척 시치미 떼지 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오미연 씨 당신도 제발 그만해요. 술에 취해 전화를 했었다고요? 엄마 그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난 그 빌어먹을 종교에 가입할 생각도 당신과 결혼할 생각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네? 종교요? 저랑 누가요? 대리님이 결혼이요?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사입이라면 나는 치를 떠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회사의 누군가가 저에게 몰래카메라를 시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입만 떡 벌리고 남편을 바라보던 찰나 더 황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게 냉랭하기만 하던 그 윤대리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흐느끼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멀뚱멀뚱 남편을 바라보며 상황 판단을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처음 통화한 대리님의 엄마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며 사이비 종교란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요.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내질러 버렸어요. 아직 그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왜 나와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연관시켰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남편은 완도하며 그동안 서로 쌓인 긴 오해들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아프셨던 아빠를 간병하랴 남의 가게로 일을 다니며 외벌이로 가정을 꾸리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드디어 장만한 엄마의 식당이 잘 된 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인건비를 아끼신다며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하셨죠. 엄마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지만 너무 고생하신 탓에 마치 60대 초반처럼 보였어요. 당신 스스로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신 엄마가 단 하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단 종교였습니다. 저를 오해한 남편이 일컬었던 일명 사이비 종교요. 어떤 경로로 엄마가 그 종교에 발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느님 혹은 하나님 대신 하늘님이라고 호칭으로 기도를 드리던 것을 들은 이후로 어렴풋이 이단교회에 다니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밖에서 듣던 광신도들처럼 집안 돈을 가져다 바치거나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시느라 포교활동 것은 생각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아빠에게 단 한 번도 종교 가입을 권유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엄마는 기대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일요일 오전에만 가게 오픈을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그 교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저녁엔 다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요. 일주일에 단 반나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겠다는데 가족 누가 반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와 아빠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편 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다르게 아주 전형적인 이단 종교의 광신도였다고 합니다. 가정은 항상 뒷전이었고 아들이었던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남편을 찾을 때에는 교회에 가져다 바칠 헌금을 요구할 때와 종교를 강요할 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탓에 이단 종교에 대한 증오가 강해졌고요. 그러던 중 1년여 전부터 시어머니는 다른 식으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끈질긴 요구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자 교회 신도의 딸들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선을 주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우자가 생기면 자연스레 남편도 배우자의 종교를 따라오겠거니 생각하면서요. 처음에 몇 번 거절했더니 다음엔 우연을 가정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더군요. 우연히 영화관 옆자리에 앉힌 후 말을 걸게 하기, 남편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연락처 물어보기 등 포교에 열을 올리는 미혼의 신도들이 몇 번이고 시어머니와 짜고 접근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연스레 주위의 새로운 여자들을 경계하게 됐고 그러던 찰나 제가 입사를 한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는 사이비 교회의 로고가 박힌 팔찌와 물건들을 지닌 새로운 여자가 등장한 거죠. 그것도 남편 직속 부사수로요. 뭔가 상황이 묘하게 들어맞았네요. 하지만 그것들은 저희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가 담긴 물건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차마 그걸 버릴 순 없었거든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 정도로 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여태 미연 씨를 괴롭게 한 정당한 이유가 되진 못하겠지만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꽤나 미안했던 건지 저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죽했으면 회사 동료들이 저희에게 대놓고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윤대리랑 오미연 씨 둘이 사귀는 거야? 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윤대리가 미연 씨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갑자기? 수상해. 정말 아니라니까요. 윤대리님,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회사 사람들의 놀림에 저는 부정했지만 남편은 부정도 긍정도 않고 멋쩍게 하하 웃을 뿐이었습니다. 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의 반응이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저희는 연인이 됐고 두 해가 지났을 땐 당연한 듯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처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같은 땡땡교 신도라는 사실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결혼을 빨리 추진하라고 재촉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정작 제가 교회 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이후의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덜 떨어진 신도가 제 자식 하나 전도를 못하고 여태껏 방치를 내뒀대? 걔네 엄마 이름이 뭐라든? 연애 시절 남편과의 통화 중 남편의 휴대폰 너머로 똑똑히 들린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정말이지 저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정작 시어머니 본인도 남편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으면서 본인 생각은 못하시고 남을 욕하시는 게요.
그렇다고 그 일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을 충분히 믿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성격 또한 익히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진행하기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남편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빠는 자신과 다르게 건강하기만 하다면 엄마의 허락 아래 다 좋다는 입장이셨고 엄마 또한 싹싹한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분위기를 살피다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종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랑 같은 땡땡교셔. 현수 씨는 나처럼 무교고. 엄마는 조금 놀라는 눈치셨어요. 그럴만도 하죠. 무교인 제가 엄마와 같은 이단 종교 신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일이 예상 가능했던 일은 아니셨을 테니까요. 엄마는 마냥 좋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20여 년을 다닌 교회에 같은 신자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탐탁지 않아 하는 엄마의 표정에 저와 남편은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과는 다르게 가족 모두가 신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네 모친께서 종교 강요는 없으시던가? 강요는 하시지만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서도 우리 미연이에게 똑같이 강요를 하시겠구만. 날 보면 자네도 알겠지만 난 우리 미연이가 그런 것에 강요당하는 걸 원치 않아. 괜찮아, 엄마. 이 사람이 알아서 중심 잘 잡아줄 거야. 난 현수 씨 믿어. 반대 기류가 흐르자 저는 황급히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거짓말로 두둔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분명 제게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러나 엄마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아주 잘 알아. 나 같은 예외는 몇 없어.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어머니, 아니 장모님, 제가 미연이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럼 결혼 전에 각서를 쓸 수 있겠나? 내 딸이 자네 모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시에 자네의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넘기고 이혼하겠다고 말이야. 소송 또한 절대 없을 거라고. 엄마, 난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해줄 수 없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절 믿어주실 수 있다면 10장이고 100장이고 쓰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과한 요구에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손짓으로 맞고는 그 자리에서 기어코 각서를 썼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두말 없이 남편의 가를 하셨고요. 그 이후 상견례 자리 전까지 엄마가 남편과 저에게 종교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으셔서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오면 아들처럼 귀하고 살갑게 대해주시곤 했죠. 그런 엄마가 제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하신 건 상견례를 한 다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셨거든요.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았을 때 엄마는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 하신 것 같지만 눈에 띄게 안색이 불편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린 채 상견례 내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죠. 여태 자식 전도를 못한 신도님이 누군가 했더니 역시 영희 자매님이셨군요. 현수의 모친이 순희 자매님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전도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요. 제 종교지 딸아이 종교는 아니니까요. 예, 딸 자식뿐만이겠어요? 영희 자매님은 원래 워낙에 전도에 관심 없으신 고고한 분이셨죠. 우리 같은 신실한 신자들이 밖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포교하는 동안 말이에요. 고고하다니요. 워낙 장사가 바빠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맞는 주제는 아닌 것 같네요. 엄마, 그만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무례예요? 넌 왜 나한테만 그러니? 그건 그렇고 명색이 양가 모친들이 땡땡교인데 결혼식은 당연히 우리 교회식대로 진행해야겠지요? 엄마! 남편은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잘 모르는 남편과 제가 보기에도 두 분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았죠.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상견례 자리는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일방적인 말에도 친정엄마는 꼿꼿이 침착함을 유지한 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형편이 안 되니 저들 돈으로 스스로 이뤄내는 결혼이니만큼 알아서 하게끔 두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사돈. 부모가 없었으면 세상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을 애들인데 부모 말 들어야지요.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지 않으면 신도들과 하늘님에게 무슨 망신입니까? 엄마, 그만하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회사 근처에서 웨딩홀에서 일반적인 결혼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연이도 이 생각엔 변함없어요. 누구 맘대로. 엄마, 그만요, 그만. 알겠다, 알겠어. 아주 저만 고고한 귀부인 납시였지. 결국 남편은 정색을 한 채 나지막이 소리를 치고 말했습니다. 아들 호통에 무안해진 시어머니는 남은 상견례 시간 내내 구시렁거리긴 했지만 더는 결혼식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직접 전화해 연신 몇 번이고 사과를 되풀이했고요. 제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 또한 저희 엄마에게 심한 무례를 범했던 시어머니 생각에 기분이 많이 언짢은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고심했다고 생각했던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 정도로요. 집에 돌아온 후 엄마는 거실에서 말없이 한동안 생각을 하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난 너희 시어머니 짜리가 너무 아니라고 봐. 아무리 윤서방이 막아준다 해도 오늘 태도를 보니 줄기차게 너 괴롭힐 게 뻔해. 마지막으로 이 결혼 고려해볼 생각은 전혀 없니? 아빠 또한 같은 생각이라며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가뜩이나 회의감이 든 이후인지라 고민이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 저와 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상견례 자리 같은 일은 정말로 2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다짐하고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전 정말 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편의 간절한 모습에 전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했고 그와 함께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한동안 고민하시더니 다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시곤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대부분 견딜만한 것들이었기에 결혼까지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자잘한 마찰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막아줬어도 말이죠. 친정엄마 또한 한 번씩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우겨서 한 결혼이거니와 일 때문에 바쁜 엄마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보다 저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희한하다는 둥 아무 말로 웃으며 둘러댔어요. 엄마는 제 말을 전부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서도 식당 일이 워낙 바쁘셨다 보니 제게 그 이상 추궁하진 않으셨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주로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교회에 나오란 얘기였죠. 예, 너희 이번 주말에도 교회 안 나올 거니? 중요한 행사 있어. 나와서 내 체면 칠해 좀 해다오. 며느리 네가 먼저 세례를 받으면 어련히 현수도 따라서 교회 나오지 않겠어? 왜 사사건건 내 말에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내가 우스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으로 2박 3일간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며칠간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이 잠잠했어요. 매번 시어머니의 연락과 방문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는데 정말 오래간만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오후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오던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 혹시 땡땡교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연애 시절 남편과의 오해 이후 남편이 알아보고 오해한 것도 있고 행여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사이비 종교 신도로 또다시 오해를 받을까봐 땡땡교에 대한 물건들은 일절 소지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제게 땡땡교냐고 대뜸 물어보니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다시 오해를 받을까 철렁했죠.
아니, 회사 밖 도보에 미연 씨 엄마라는 분 계시던데? 사람들이랑 어깨에 무슨 하늘님? 이라고 써있는 띠를 두르고 막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계셔. 저희 엄마가요?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직접 내려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정엄마가 땡땡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제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회사 정문을 나서기 전부터도 확성기 소리가 두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확성기를 들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친정엄마가 아닌 제 시어머니였어요. 같은 땡땡교 신자들 몇 명과 함께 하늘님의 은혜 속에 살리라 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요. 우리 하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땡땡교 신도들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친구들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늘님이 그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오미현의 엄마입니다. 우리 미연이를 통해 하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교회 옆에 자질구레하게 세워놓은 팻말에는 하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지옥에 가기 전 친구의 손을 붙잡고 축복을 받으라 등의 뻔한 사이비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가 온 걸 모르는지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자신이 오미연의 엄마라고 외치며 포교활동 중이었습니다. 몇 마디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점점 제 머릿속의 뚜껑이 뻥 하고 터지는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여기 제 회사예요. 저와 현수 씨 회사라고요. 아니, 내가 못 올 곳 왔어? 여기가 다 네 땅이야? 나도 사회적 활동 중이야. 문제 있어? 문제가 있고 말고요. 제 이름 석자를 떡하니 외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마치 땡땡교인 것 마냥이요. 그래서 내가 오미현이가 땡땡교라고 말했잖니. 아니잖아. 그냥 너를 통해서 하늘님이 너네 회사 사람들을 어루만져준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왜? 누가 땡땡교에 대해 너한테 묻디? 왜? 관심이 좀 있대? 있다고 하면 네가 좀 데려와봐. 응?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도 덜 어색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제 엄마예요? 시어머니죠. 어머, 얘는 서운하게 요새 친정엄마, 시엄마가 어딨어. 다 같은 엄마지.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해. 얘,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잖아. 내 말이 틀렸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그때 느꼈죠.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똑같이 상대했다간 내가 먼저 횟가닥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다시 확성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 길로 반차를 쓰고 회사 뒷문으로 시어머니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1층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언쟁을 본 모양인지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들 모두 저희 부부와 오래된 사이였던 덕인지 저의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묻지 않고 저를 보내줬습니다. 너무 민망하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회사를 나오며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냈죠. 마침 외근 일정이 끝나 남편은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아빠랑 썼던 각서 기억하지? 갑자기? 당연히 기억하지. 선택해. 그 각서대로 이행하고 이혼할 건지 아니면 당신 시어머니를 영원히 보지 않을 건지. 뭐?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엄마가 또 무슨 짓 한 거야? 우선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 이제 미안하단 말 지겨워.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상대할 자신이 없어.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야. 알았어, 미안하. 일단 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아니면 친정 가 있어도 좋고. 친정 가 있을게. 연락 줘.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굳이 남편에게 무슨 생각인지 묻지 않았어요. 사실 진이 빠져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한지라 웬만하면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혹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화라도 낸다면 집에 찾아와 노발대발할 게 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 집에 계셨던 엄마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미연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회사는 어쩌고? 엄마! 어머, 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버텼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등바등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이야기를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았건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시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엄마에게 안겨 한참을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이지 현수 씨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냥 너무 미워. 겨우 울음을 그친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으라며 제게 따뜻한 물을 한 컵 떠다 주신 엄마는 방에 들어가더니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심히 엿들어 보려 했지만 제가 들을까 염려되셨는지 엄마는 잔뜩 목소리를 낮춘 채 통화하셨습니다. 덕분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듣지 못했지요. 다음날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고 결혼 허락을 받았던 그때처럼 친정 부모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제게도요. 어머니와 절연하고 왔습니다. 두 번 다시 미연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받게 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연아.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절연까지 하고 왔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왈칵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가여워서요. 결혼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은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외였지만 부모님도 저처럼 남편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았기에 넘어가시려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약속대로 정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거짓말처럼 사라진 탓에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까요? 엄마가 일하시던 중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는데 웬걸 한동안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가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오셨고요? 나 교회 신자들이랑 니네 엄마 가게에서 밥 먹고 있었어. 저희 엄마 가게에서요? 그래, 같은 교회 사람 좋다는 게 뭐야. 한 번씩 가게 가서 매상 좀 올려주고 했었지. 갑자기 니네 엄마가 픽 쓰러져서 너무 놀랐지 뭐야. 아가, 가서 청심환 하나만 좀 사와라. 엄마! 일단 여보, 가서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고 오자. 쓰러진 건 저희 엄마인데 갑자기 나타난 본인이 놀라셨다고 청심환을 사오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따질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응급실의 간호사를 애타게 찾았고 담당 교수님이 수술 준비 중이니 수술 동의서에 빨리 서명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울지 말고. 급성 심근경색이라 빨리 수술해야 회복되실 확률이 올라간다잖아.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오신 게 천운이었대. 빨리 서명하고 장모님 수술 받게 해드리자. 남편 말에 저는 겨우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술 받는 내내 시어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해댔죠. 내가 너희 엄마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병원까지 데려왔는데 집에도 안 데려다 주냐. 청심환 좀 사다 달랬더니 무시하냐 등등. 정작 구급차를 부르고 엄마를 태워온 건 식당 직원들이었고 어머님은 교회 신자들과의 모임이 파한 후 택시를 타고 슬렁슬렁 온 것이라고 그들이 말해줬는데요. 그리고 왜 엄마 식당에 시어머니가 있었는지까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며 정말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됐든 친정엄마의 수술 내내 수술실 앞을 지켜주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갖자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히려 친정아빠의 앞에서 민망해서 절절 매던 건 불쌍한 남편이었죠. 수술은 5시간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시어머니는 배가 고프고 졸리다며 칼같이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은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아빠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생전 믿지도 않던 엄마의 하늘님에게까지 기도를 하면서요. 그동안 하늘님을 믿지 않아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만큼은 몇십 년을 넘게 하늘님에게 정성을 다했으니 정말 존재하신다면 제발 저희 엄마가 무탈하게 나오도록 도와달라고요. 심지어는 엄마가 무사히 깨어난다면 저도 하늘님을 믿어보겠다고까지 빌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그렇게 6시간이 지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님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교수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거의 멎어 계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빠른 병원 이송에도 엄마는 결국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그게 엄마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상조에서 나온 장례지도사가 뭐라 설명을 하는 동안 무슨 정신으로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넋이 나간 저와 아빠를 대신해 남편이 참 많이 애를 써줬어요.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남편이 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오면 맞절을 하며 눈물 흘리기 바빴어요. 그리고 장례 이튿날 엄마의 입관식을 끝내고 나서야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이비라고는 하나 20여 년을 다닌 그 교회에서 단 한 명의 신자도 조문을 오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는 제사 때마다 절을 올리는 대신 이상한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종교의 기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도절 대신 땡땡교식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입관식이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아빠의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전화 그만해, 여보. 저는 됐다며 남편을 말렸죠.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사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오시면 또 어떤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실지 몰랐으니까요. 지금 심정엔 오히려 시어머니를 보지 않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네, 여기! 김영희! 밖에서 뭔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 모두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와 교회 신자들이었어요. 예, 나왔어. 교회 사람들도 같이 왔어. 장례식장에 모쪼록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친한 신자들 죄다 끌고 왔다. 장례식장인 걸 잊기라도 하신 건지 잔치를 오신 건지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제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조도 하지 않고 상주인 저와 제 아버지와 맞절을 하지도 않고 엄마의 영정사진에 기도조차 올리지 않고 바로 식사 테이블로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조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 손을 휘휘 흔들며 여기 12명 아줌마 소주랑 맥주도 6병 줘요 하고 외쳐댔고 신자들은 술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며 깔깔댔습니다. 이 상황이 믿어지시나요? 전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끌어내려 가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친정아빠 또한 저와 함께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들은 다 왔다 갔네. 내일이 발인이니 오늘은 소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세, 윤서방. 아빠도 화가 난 눈치였지만 워낙 우리 집에 잘했던 남편의 모친이었고 엄마의 장례식장이니만큼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의 만류에 입술을 꾹 깨물고는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도 무리들을 조용히 보내려던 아빠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초저녁부터 밤 10시가 될 때까지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보란듯이 더욱 무례한 대화를 일삼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도 영희씨 이게 웬 날벼락이래? 그렇게 씩씩하던 사람이. 그러기 말이에요. 심장마비라니.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다 평소에 하늘님에게 헌금도 덜 내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안 해서 천벌받은 거야. 영희씨 장사 잘 되는 거 봤지? 그런데 헌금을 그렇게 짜게 한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푸념을 하셨다니까는.
듣지 않으려 해도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시어머니의 말은 못 들은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다,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다 하고 되뇌며 화르르 속으로 삼키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더욱 안절보절 못했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니까.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좀스럽게 쓰면 하늘님이 더 놓으신다고 얼마나 걱정하셨나 몰라. 그래도 고통 없이 한 번의 심장마비로 갔다니 하늘님에게 박하게 군 것 치고는 호상이지, 호상.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전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급하게 쓰러져 죽은 사돈의 장례식장에서 할 말인가요? 그것도 자식과 남편이 듣고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부들대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며 절 불렀습니다. 상주 도우미분들이 퇴근하자 하다못해 저에게 육개장을 리필해달라고 소리치며 말입니다. 예, 며느라. 여기 육개장 남은 거 더 없어? 안주 모자라. 전도 좀 갖다 주고. 음식 피는데 눈치껏 좀 채워다 주지 않고. 사람이 하도 기가 차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장례식장 상주에게 술안주를 센스있게 리필해오지 않는다며 타박하는 조문객이요. 저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닌 나머지 11명의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았길래 저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런 만행을 부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악에 받쳐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연아,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천연히. 더 이상 참지 못하신 친정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올려 시어머니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 세웠습니다. 다들 입을 떡 벌린 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빠! 장인어른! 아빠를 말리려고 불렀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아빠를 외친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말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몸이 약한 아빠가 반대로 시어머니에게 맞진 않을까 오히려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손은 공중에서 멈춘 채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딸과 사위를 떠올린 후 마지막 남은 이성이었겠지요. 뭐야? 이 양반이 미쳤나? 치려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시어머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희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시어머님이 아빠의 머리채를 잡고 아빠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치고 신도들은 옆에서 어떻게를 남발하고 병원 경호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와 머리채를 거의 잡아채다시피 붙잡고 끌어낸 후에야 소란은 일단락됐어요. 남은 교회의 신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머지 손님들 또한 저와 아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난리통에 제 머리 또한 엉망이 되었더군요. 얼마나 엉켰는지 머리끈을 아무리 잡아 빼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들어간 상주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멎지않아 결국 포기한 후 할 수 없이 장례식장의 공용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수를 하며 마음을 추스를 겸해서요. 화장실 입구로 막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간 후 장례식장을 나가기 전 화장실에 들른 신도들 같았어요. 순이 자매님도 독하다, 독해. 교회에서도 영희 자매님이 포교활동에 관심 없다고 그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괴롭혀대더니 장례식장까지 와서 깽판을 치네. 영희 자매님이 자기 딸 전도는 자기가 꼭 시킬 테니까 자기 딸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부탁했대. 꼭 전도시킨다고. 약속한다고. 안 그래도 두 자매님 자식들이 아무도 교회에 안 다녀서 자녀 성혼 축하금 안 나온다고 순이 자매님이 이를 뿌득뿌득 갈았잖아. 딸 자식 언제 전도시킬 거냐고 독촉하러. 주말마다 순이 자매님 식당에 찾아갔대 글쎄. 식당에서 봤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 깽판도 그런 깽판이 없었다니까. 폐악을 부리다가 영희 씨가 쫓아내려니까 글쎄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그 말 듣자마자 영희 자매님이 뒷목 잡고 쓰러진 거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몰라. 뭐라고 그랬는데? 병신 남편 만나서 가족들 전도도 못하니까 하늘님이 천벌을 내렸다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괴물처럼 추해진 거라고. 이 늙은 괴물려나 라던데.
그래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건 남편이 절연을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있었지만 친정엄마가 막아준 덕분이었던 거죠. 뒤늦게야 돌아가신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는지 알게 된 제 마음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시겠나요? 저는 차마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서글퍼하던 엄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엄마가 들은 마지막 말이 고작 그거였다니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들어오던 남편을 마주친 저는 남편의 가슴을 마구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10번이고 100번이고 시어머니를 쫓아가 그 사람의 얼굴이 모조리 으스러질 때까지 뺨을 내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엄마잖아요. 차마 마음처럼 할 수 없는 원망을 남편에게 뿜어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에게 얻어맞던 남편은 제게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같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내 엄마가 정말이지 너무 싫어 미쳐버릴 것 같아. 남들이 보든 말든 저희는 밤새 끌어안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가슴을 치며 울고 우리는 우리대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다음날 아침 발인을 하러 갈 때는 눈이 너무 부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그 뒤 저희는 식당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직전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것으로 장모님의 복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제 손에서 고소장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증언을 모으고 법정에 서줄 증인을 찾는 일은 수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식당에 찾아와 친정엄마를 괴롭혔는지 자신이 증언해주겠다며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고소의 진행 상황을 물어봐주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사인에 일조하였을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행실이 악질인 것으로 판사에게 인정되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를 신청했고 저희는 아직 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변호사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재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치네요.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친정엄마를 더욱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